보이지 않는 상처, 마음을 멍들게 하는 10가지 그림자, 우리 몸의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흉터도 점차 옅어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어떨까요? 신체적 학대의 흉터는 아물고 사라질 수 있지만 정서적 학대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몇 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적 학대의 모든 유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그 숨겨진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독이 되는 관계를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단순히 눈에 띄는 모욕이나 고함치는 싸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사랑, 걱정, 심지어 보호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가해자는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마저 의심하게 될 때까지 당신의 현실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첫 번째, 현실을 훔치는 도둑, 가스라이팅. 가장 널리 알려진 정서적 학대의 형태, 바로 가스라이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누군가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건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현실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가해자는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또는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은 당신의 물건을 몰래 옮겨놓고는 당신이 그것을 찾지 못할 때 혼란스러워하는 척 연기합니다. 약속을 해놓고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 그들이 이 모든 행동을 너무나 확신에 찬 태도로 하기 때문에 결국 당신 스스로가 그들을 믿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스스로를 공격하는 최악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의사소통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그들의 현실 버전에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의도적인 심리적 조작입니다. 두 번째, 관계의 냉전, 침묵이라는 형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고함 소리만큼이나 폭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할 시간이나 화를 식힐 공간이 필요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거부당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기 위한 계산된 처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침묵이라는 벌을 내릴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자를 무시하고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마치 당신이 그 방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최악은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말해주지 않은 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학대는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인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특히 잔인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생존을 위해 연결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처벌의 수단으로 그 연결을 끊어버릴 때 그것은 마치 감정적으로 굶주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눈치를 보며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상황에서 이러한 침묵은 상대방을 극심한 불안과 자책감에 빠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꼭두각시 조종사의 게임. 감정 조종자들은 체스 마스터와 같습니다. 단, 당신은 자신이 체스판 위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불안감, 그리고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흔한 전략 중 하나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혹은 그래, 그럼 내가 그냥 나쁜 사람인 거네, 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당신이 그들의 감정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또 다른 조종 전략은 사랑폭탄을 퍼부은 뒤 갑자기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과도한 애정, 선물, 관심을 쏟아부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다 당신이 그 대우에 익숙해질 때쯤 갑자기 뒤로 물러나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감정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이게 만듭니다. 조종자는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게임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네 번째, 수천 번의 칼질로 인한 죽음, 언어적 폄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언어폭력은 단순히 눈에 띄는 모욕이나 욕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와 문구를 통해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꾸준히 갉아먹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는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공격을 농담으로 이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속상해하면 오히려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모, 지능 또는 능력을 비판하는데 그 방식이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내 언니는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또는 내 전 애인은 이걸 훨씬 더 잘했어 와 같이 당신을 다른 사람과 불리하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는 부적절함의 씨앗을 심습니다. 언어폭력이 이토록 교활한 이유는 그것이 종종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모욕은 당신에게 충격을 줄 수 있지만 100번째 모욕에 이르면 당신은 그것에 무감각해지거나 더 나쁘게는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보이지 않는 감옥을 짓는 것, 고립시키기. 누군가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을 지지 시스템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자들은 고립의 전문가이지만 그 방식은 매우 영리합니다. 그들은 보통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나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다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불편하고 어렵고 비합리적인 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이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당신이 사교 모임에서 돌아왔을 때 토라져서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을 비난하며 그들의 의도나 충성심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점차적으로 당신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는 핑계를 대거나 약속을 취소하거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인간관계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새 당신의 세상은 당신과 가해자 단 둘만 남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원했던 그림이죠.
외부의 시각이 없으면 당신은 관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친구와 가족은 당신의 가치와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 거울들이 제거되었을 때 당신에게는 가해자가 왜곡해서 비춰주는 당신의 모습만이 남게 됩니다. 6번째, 황금수갑, 경제적 통제. 우리 사회에서 돈은 자유와 안정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경제적 학대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이 그들 없이는 생존할 수 없게 만든다면 굳이 당신을 물리적으로 구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당신이 일하는 것을 막거나 면접을 방해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은행 계좌, 신용카드, 재정적 결정을 통제하며 마치 당신이 어린아이인 것처럼 용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해자들은 더 교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장을 그만두라고 격려하거나 당신 모르게 당신의 이름으로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떠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경제적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내가 필요해. 이 통제 방식은 당신의 정서적 안녕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파괴적입니다. 7번째, 공포의 그림자, 위협과 협박. 모든 위협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위협이 한마디 말도 없이 일어납니다. 가해자는 벽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논쟁 중에 당신의 얼굴에 바짝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당신을 때리지는 않도록 조심합니다. 증거가 남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당신이 떠나려고 하면 자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명시적이지 않아도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눈빛 하나, 제스처 하나, 또는 과거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당신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목표는 당신이 그들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의 행동을 감시하는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들의 기분 변화의 징후를 살피고 그에 따라 자신을 조정하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8번째, 애정의 가뭄, 감정적 보류. 사랑, 애정,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당신이 착한 행동을 통해 얻어야 하는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보류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연결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통제 메커니즘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불쾌하게 하면 그들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모든 온기와 애정을 철회합니다. 포옹도, 친절한 말도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의 정서적 지지도 없습니다. 그들은 차갑고 멀게 변해 당신이 마치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정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는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류는 종종 신체적 친밀감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연결 시도를 거부하거나 당신을 원치 않고 매력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가장 취약한 욕구를 공격하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9번째, 거울의 방, 투사와 책임전가. 아마도 가장 혼란스러운 정서적 학대의 형태 중 하나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당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바람을 피우고는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분노로 폭발하고 나서는 당신이 자신을 도발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을 당신에게 투사하여 당신을 조종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학대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는 말은 책임 전가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책임 전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결점을 직시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고, 둘째,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대신 자신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게 만듭니다. 10번째, 당신 경험의 지우개, 축소와 부정 마침내 당신이 학대에 맞설 용기를 냈을 때 가해자의 반응은 종종 일어난 일을 축소하거나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그렇게 심각한 일도 아니었잖아. 또는 넌 너무 예민해 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경시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어. 또는 누구나 가끔 싸우잖아 라고 말하며 당신의 고통이 현실적이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축소는 당신의 경험을 무효화하고 당신 자신의 반응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해롭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정말 내가 과민 반응한 걸까? 어쩌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서적 학대의 문제는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멍이나 엑스레이에 나타나는 부러진 뼈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는 내면적이고 심리적이며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시됩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명백한 학대이며 그 영향은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설명들 중 어느 하나라도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관계에서 발견했다면 부디 당신의 경험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당신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과민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치유로 가는 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암은 힘이며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 열린 소통, 그리고 서로의 성장과 독립에 대한 지지를 포함합니다. 사랑은 당신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당신답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치유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상처, 마음을 멍들게 하는 10가지 그림자, 우리 몸의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흉터도 점차 옅어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어떨까요? 신체적 학대의 흉터는 아물고 사라질 수 있지만 정서적 학대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몇 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적 학대의 모든 유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그 숨겨진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독이 되는 관계를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단순히 눈에 띄는 모욕이나
고함치는 싸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사랑, 걱정, 심지어 보호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가해자는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마저 의심하게 될 때까지 당신의 현실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첫 번째, 현실을 훔치는 도둑, 가스라이팅. 가장 널리 알려진 정서적 학대의 형태, 바로 가스라이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누군가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건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현실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가해자는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또는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은 당신의 물건을 몰래 옮겨놓고는 당신이 그것을 찾지 못할 때 혼란스러워하는 척 연기합니다. 약속을 해놓고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 그들이 이 모든 행동을 너무나 확신에 찬 태도로 하기 때문에 결국 당신 스스로가 그들을 믿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스스로를 공격하는 최악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의사소통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그들의 현실 버전에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의도적인 심리적 조작입니다. 두 번째, 관계의 냉전, 침묵이라는 형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고함소리만큼이나 폭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할 시간이나 화를 식힐 공간이 필요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거부당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기 위한 계산된 처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침묵이라는 벌을 내릴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자를 무시하고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마치 당신이 그 방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최악은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말해주지 않은 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학대는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인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특히 잔인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생존을 위해 연결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처벌의 수단으로 그 연결을 끊어버릴 때 그것은 마치 감정적으로 굶주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눈치를 보며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상황에서 이러한 침묵은 상대방을 극심한 불안과 자책감에 빠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꼭두각시 조종사의 게임. 감정 조종자들은 체스 마스터와 같습니다. 단, 당신은 자신이 체스판 위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불안감, 그리고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흔한 전략 중 하나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혹은 그래, 그럼 내가 그냥 나쁜 사람인 거네, 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당신이 그들의 감정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또 다른 조종 전략은
사랑폭탄을 퍼부은 뒤 갑자기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과도한 애정, 선물, 관심을 쏟아부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다 당신이 그 대우에 익숙해질 때쯤 갑자기 뒤로 물러나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감정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이게 만듭니다. 조종자는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게임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네 번째, 수천 번의 칼질로 인한 죽음, 언어적 폄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언어폭력은 단순히 눈에 띄는 모욕이나 욕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와 문구를 통해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꾸준히 갉아먹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는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공격을 농담으로 이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속상해하면 오히려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모, 지능 또는 능력을 비판하는데 그 방식이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내 언니는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또는 내 전 애인은 이걸 훨씬 더 잘했어 와 같이 당신을 다른 사람과 불리하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는 부적절함의 씨앗을 심습니다. 언어폭력이 이토록 교활한 이유는 그것이 종종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모욕은 당신에게 충격을 줄 수 있지만 100번째 모욕에 이르면 당신은 그것에 무감각해지거나 더 나쁘게는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보이지 않는 감옥을 짓는 것, 고립시키기 누군가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을 지지 시스템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자들은 고립의 전문가이지만 그 방식은 매우 영리합니다. 그들은 보통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나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다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불편하고 어렵고 비합리적인 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이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당신이 사교 모임에서 돌아왔을 때 토라져서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을 비난하며 그들의 의도나 충성심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점차적으로 당신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는 핑계를 대거나 약속을 취소하거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인간관계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새 당신의 세상은 당신과 가해자 단 둘만 남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원했던 그림이죠. 외부의 시각이 없으면 당신은 관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친구와 가족은 당신의 가치와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 거울들이 제거되었을 때 당신에게는 가해자가 왜곡해서 비춰주는 당신의 모습만이 남게 됩니다. 여섯 번째, 황금수갑, 경제적 통제. 우리 사회에서 돈은 자유와 안정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경제적 학대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이 그들 없이는 생존할 수 없게 만든다면 굳이 당신을 물리적으로 구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당신이 일하는 것을 막거나 면접을 방해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은행 계좌, 신용카드, 재정적 결정을 통제하며 마치 당신이 어린아이인 것처럼 용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해자들은 더 교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장을 그만두라고 격려하거나 당신 모르게 당신의 이름으로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떠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경제적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내가 필요해. 이 통제 방식은 당신의 정서적 안녕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파괴적입니다. 7번째, 공포의 그림자. 위협과 협박. 모든 위협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위협이 한마디 말도 없이 일어납니다. 가해자는 벽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논쟁 중에 당신의 얼굴에 바짝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당신을 때리지는 않도록 조심합니다. 증거가 남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당신이 떠나려고 하면 자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명시적이지 않아도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눈빛 하나, 제스처 하나, 또는 과거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당신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목표는 당신이 그들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의 행동을 감시하는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들의 기분 변화의 징후를 살피고 그에 따라 자신을 조정하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8번째, 애정의 가뭄, 감정적 보류. 사랑, 애정,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당신이 착한 행동을 통해 얻어야 하는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보류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연결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통제 메커니즘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불쾌하게 하면 그들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모든 온기와 애정을 철회합니다. 포옹도, 친절한 말도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의 정서적 지지도 없습니다. 그들은 차갑고 멀게 변해 당신이 마치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정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는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류는 종종 신체적 친밀감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연결 시도를 거부하거나 당신을 원치 않고 매력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가장 취약한 욕구를 공격하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9번째, 거울의 방, 투사와 책임 전가. 아마도 가장 혼란스러운 정서적 학대의 형태 중 하나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당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바람을 피우고는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분노로 폭발하고 나서는 당신이 자신을 도발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을 당신에게 투사하여 당신을 조종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학대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는 말은 책임 전가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책임 전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결점을 직시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고, 둘째,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대신 자신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게 만듭니다. 10번째, 당신 경험의 지우개, 축소와 부정. 마침내 당신이 학대에 맞설 용기를 냈을 때 가해자의 반응은 종종 일어난 일을 축소하거나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그렇게 심각한 일도 아니었잖아. 또는 넌 너무 예민해 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경시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어. 또는 누구나 가끔 싸우잖아 라고 말하며 당신의 고통이 현실적이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축소는 당신의 경험을 무효화하고 당신 자신의 반응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해롭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정말 내가 과민 반응한 걸까? 어쩌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서적 학대의 문제는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멍이나 엑스레이에 나타나는 부러진 뼈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는 내면적이고 심리적이며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시됩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명백한 학대이며 그 영향은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설명들 중 어느 하나라도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관계에서 발견했다면 부디 당신의 경험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당신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과민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치유로 가는 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암은 힘이며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 열린 소통, 그리고 서로의 성장과 독립에 대한 지지를 포함합니다. 사랑은 당신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당신답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치유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상처, 마음을 멍들게 하는 10가지 그림자, 우리 몸의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흉터도 점차 옅어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어떨까요? 신체적 학대의 흉터는 아물고 사라질 수 있지만 정서적 학대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몇 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적 학대의 모든 유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그 숨겨진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독이 되는 관계를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단순히 눈에 띄는 모욕이나 고함치는 싸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사랑, 걱정, 심지어 보호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가해자는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마저 의심하게 될 때까지 당신의 현실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첫 번째, 현실을 훔치는 도둑, 가스라이팅. 가장 널리 알려진 정서적 학대의 형태, 바로 가스라이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누군가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건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현실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가해자는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또는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은 당신의 물건을 몰래 옮겨놓고는
당신이 그것을 찾지 못할 때 혼란스러워하는 척 연기합니다. 약속을 해놓고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 그들이 이 모든 행동을 너무나 확신에 찬 태도로 하기 때문에 결국 당신 스스로가 그들을 믿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스스로를 공격하는 최악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의사소통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그들의 현실 버전에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의도적인 심리적 조작입니다. 두 번째, 관계의 냉전, 침묵이라는 형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고함소리만큼이나 폭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할 시간이나 화를 식힐 공간이 필요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거부당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기 위한 계산된 처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침묵이라는 벌을 내릴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자를 무시하고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마치 당신이 그 방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최악은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말해주지 않은 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학대는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인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특히 잔인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생존을 위해 연결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처벌의 수단으로 그 연결을 끊어버릴 때 그것은 마치 감정적으로 굶주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눈치를 보며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상황에서 이러한 침묵은 상대방을 극심한 불안과 자책감에 빠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꼭두각시 조종사의 게임. 감정 조종자들은 체스 마스터와 같습니다. 단, 당신은 자신이 체스판 위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불안감, 그리고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흔한 전략 중 하나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혹은 그래, 그럼 내가 그냥 나쁜 사람인 거네, 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당신이 그들의 감정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또 다른 조종 전략은 사랑 폭탄을 퍼부은 뒤 갑자기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과도한 애정, 선물, 관심을 쏟아부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다 당신이 그 대우에 익숙해질 때쯤 갑자기 뒤로 물러나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감정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이게 만듭니다. 조종자는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게임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네 번째, 수천 번의 칼질로 인한 죽음, 언어적 폄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언어폭력은 단순히 눈에 띄는 모욕이나 욕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와 문구를 통해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꾸준히 갉아먹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는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공격을 농담으로 이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속상해하면 오히려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모, 지능,
또는 능력을 비판하는데 그 방식이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내 언니는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또는 내 전 애인은 이걸 훨씬 더 잘했어 와 같이 당신을 다른 사람과 불리하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는 부적절함의 씨앗을 심습니다. 언어폭력이 이토록 교활한 이유는 그것이 종종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모욕은 당신에게 충격을 줄 수 있지만 100번째 모욕에 이르면 당신은 그것에 무감각해지거나 더 나쁘게는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보이지 않는 감옥을 짓는 것, 고립시키기 누군가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을 지지 시스템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자들은 고립의 전문가이지만 그 방식은 매우 영리합니다. 그들은 보통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나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다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불편하고 어렵고 비합리적인 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이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당신이 사교 모임에서 돌아왔을 때 토라져서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을 비난하며 그들의 의도나 충성심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점차적으로 당신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는 핑계를 대거나 약속을 취소하거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인간관계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새 당신의 세상은 당신과 가해자 단 둘만 남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원했던 그림이죠. 외부의 시각이 없으면 당신은 관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친구와 가족은 당신의 가치와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 거울들이 제거되었을 때 당신에게는 가해자가 왜곡해서 비춰주는 당신의 모습만이 남게 됩니다. 여섯 번째, 황금수갑, 경제적 통제. 우리 사회에서 돈은 자유와 안정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경제적 학대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이 그들 없이는 생존할 수 없게 만든다면 굳이 당신을 물리적으로 구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당신이 일하는 것을 막거나 면접을 방해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은행 계좌, 신용카드, 재정적 결정을 통제하며 마치 당신이 어린아이인 것처럼 용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해자들은 더 교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장을 그만두라고 격려하거나 당신 모르게 당신의 이름으로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떠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경제적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내가 필요해. 이 통제 방식은 당신의 정서적 안녕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파괴적입니다. 일곱 번째, 공포의 그림자, 위협과 협박. 모든 위협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위협이 한마디 말도 없이 일어납니다. 가해자는 벽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논쟁 중에 당신의 얼굴에 바짝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당신을 때리지는 않도록 조심합니다. 증거가 남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당신이 떠나려고 하면 자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명시적이지 않아도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눈빛 하나, 제스처 하나, 또는 과거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당신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목표는 당신이 그들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의 행동을 감시하는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들의 기분 변화의 징후를 살피고 그에 따라 자신을 조정하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8번째, 애정의 가뭄, 감정적 보류 사랑, 애정,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당신이 착한 행동을 통해 얻어야 하는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보류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연결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통제 메커니즘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불쾌하게 하면 그들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모든 온기와 애정을 철회합니다. 포옹도, 친절한 말도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의 정서적 지지도 없습니다. 그들은 차갑고 멀게 변해 당신이 마치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정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는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류는 종종 신체적 친밀감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연결 시도를 거부하거나 당신을 원치 않고 매력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가장 취약한 욕구를 공격하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9번째, 거울의 방, 투사와 책임 전가. 아마도 가장 혼란스러운 정서적 학대의 형태 중 하나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당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바람을 피우고는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분노로 폭발하고 나서는 당신이 자신을 도발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을 당신에게 투사하여 당신을 조종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학대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는 말은 책임 전가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책임 전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결점을 직시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고, 둘째,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대신 자신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게 만듭니다. 10번째, 당신 경험의 지우개, 축소와 부정. 마침내 당신이 학대에 맞설 용기를 냈을 때 가해자의 반응은 종종 일어난 일을 축소하거나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그렇게 심각한 일도 아니었잖아. 또는 넌 너무 예민해 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경시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어. 또는 누구나 가끔 싸우잖아 라고 말하며 당신의 고통이 현실적이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축소는 당신의 경험을 무효화하고 당신 자신의 반응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해롭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정말 내가 과민 반응한 걸까? 어쩌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서적 학대의 문제는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멍이나 엑스레이에 나타나는 부러진 뼈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는 내면적이고 심리적이며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시됩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명백한 학대이며 그 영향은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설명들 중 어느 하나라도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관계에서 발견했다면 부디 당신의 경험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당신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과민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치유로 가는 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암은 힘이며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 열린 소통, 그리고 서로의 성장과 독립에 대한 지지를 포함합니다. 사랑은 당신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당신답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치유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상처, 마음을 멍들게 하는 10가지 그림자, 우리 몸의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흉터도 점차 옅어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어떨까요? 신체적 학대의 흉터는 아물고 사라질 수 있지만 정서적 학대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몇 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적 학대의 모든 유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그 숨겨진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독이 되는 관계를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단순히 눈에 띄는 모욕이나 고함치는 싸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사랑, 걱정, 심지어 보호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가해자는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마저 의심하게 될 때까지 당신의 현실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첫 번째, 현실을 훔치는 도둑, 가스라이팅. 가장 널리 알려진 정서적 학대의 형태, 바로 가스라이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누군가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건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현실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가해자는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또는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은 당신의 물건을 몰래 옮겨놓고는 당신이 그것을 찾지 못할 때 혼란스러워하는 척 연기합니다. 약속을 해놓고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 그들이 이 모든 행동을 너무나 확신에 찬 태도로 하기 때문에 결국 당신 스스로가 그들을 믿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스스로를 공격하는 최악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의사소통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그들의 현실 버전에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의도적인 심리적 조작입니다. 두 번째, 관계의 냉전, 침묵이라는 형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고함소리만큼이나 폭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할 시간이나 화를 식힐 공간이 필요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거부당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기 위한 계산된 처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침묵이라는 벌을 내릴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자를 무시하고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마치 당신이 그 방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최악은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말해주지 않은 채 이런 행동을 한다는